매달 수백만 원씩 챙기면서 뒤에서는 나보고 불효녀라고 욕해? 당신들 진짜 소름 돋게 역겨워. 어머니한테 고작 한다는 짓이 이거야? 카드를 정지시켜. 당신 진짜 독한 여자네. 남편이 나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 나는 짐을 싸고 있었다. 결혼 8년 차 시어머니를 위해 입주 도우미도 아니고 출퇴근 도우미를 둘이나 붙여드렸고 매달 꼬박꼬박 200만 원씩 용돈을 이체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챙겨드리는 두둑한 봉투는 별도였다. 나는 그게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일인 줄 알았다. 시어머니가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썼다. 우리 며느리는 불효막심해서 케이크 하나 사오는 것도 벌벌 떤다니까?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고 그 길로 가족 카드를 포함한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다. 남편은 나보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했다. 좋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끝까지 피도 눈물도 없이 가보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꺼이 인사를 건네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58분, 지원의 눈이 휴대폰 알람보다 2분 먼저 떠졌다.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은 회색빛이었다. 3월의 서울 하늘은 늘 보이지 않는 야른 막이 씌워진 것처럼 뿌였다. 마치 너무 많이 빨아서 낡아 빠진 침대 시트 같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 모서리를 응시했다. 그곳에는 쌀알만 한 곰팡이 자국이 있었다. 작년 여름 장마 때 생긴 것이었다. 지원은 사람을 불러 처리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말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깟 일에 또 돈을 써? 젊은 애들이 왜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래서 그 곰팡이 자국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마치 입을 다문 눈처럼 지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옆에 누운 남자는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다. 박재민은 코를 골지는 않았지만 고약한 버릇이 하나 있었다. 잠이 들면 이불을 죄다 자기 몸에 둘둘 말아 버리는 것이다. 지원의 종아리가 이불 밖으로 나와 새벽 공기에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이 냉기에 익숙해져 있었다. 마치 이 남자의 뻔뻔하고 당연한 모든 습관에 익숙해진 것처럼. 알람이 울렸다. 지원은 알람을 끄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다. 보일러는 새벽 4시에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정한 규칙이었다. 기름값 아깝다. 젊은 애들이 화기가 왕성한데 난방이 뭐가 필요해. 나무 바닥은 얼어붙은 진흙을 밟는 것처럼 차가웠다. 지원은 슬리퍼를 찾아 신고 부엌으로 향했다. 복도를 지날 때 안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다. 노인네의 생활 패턴은 기이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들면서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하지만 절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이 없었다. 침대에 누워 네이버 뉴스를 검색하고 카카오톡 단체방을 확인하며 며느리가 죽상을 들고 머리맡에 대령하기만을 기다렸다. 지원은 냉장고에서 전날 밤 불려둔 잡곡을 꺼냈다. 녹두, 팥, 흑미, 현미. 시어머니는 반드시 이 4가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고집했다. 비율은 1대 1대 2대 3 조금이라도 다르다 싶으면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지원은 잡곡을 압력밥솥에 붓고 물을 맞춘 뒤 뚜껑을 덮었다. 압력추 돌아가는 소리가 적막한 부엌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6시 15분, 죽이 완성됐다. 지원은 국그릇에 죽을 담아 쟁반에 받쳐 들고 안방으로 향했다. 똑, 똑, 똑.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3번의 노크. 지난 8년 동안 몸에 밴 근육의 기억이었다. 들어와라. 시어머니 최영숙 여사가 침대 헤드에 기대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푸르스름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63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피부는 팽팽했다.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젊어 보였다. 지원이 매달 결제하는 50만 원짜리 청담동 에스테틱 회원권의 성과였다. 어머니, 죽 가져왔습니다. 지원이 협탁 위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시어머니는 바로 받지 않고 휴대폰을 30초 정도 더 들여다보다가 느릿느릿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서 입안에 넣었다. 지원은 침대 옆에 서서 기다렸다. 이것은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의식이었다. 시어머니가 김이 상궁처럼 먼저 맛을 보고 평가를 내리는 시간. 평가는 매일 달랐지만 말투는 언제나 똑같았다. 오늘 죽은 너무 묽구나.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물 조절 못했니? 내가 몇 번을 말해. 압력밥솥 물눈금은 두 번째 선을 넘기면 안 된다고. 네, 어머니.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물은 정확히 두 번째 눈금에 맞춰져 있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지난 8년의 모든 날이 그랬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8년 전, 딱 한 번 변명을 했다가 시어머니의 싸늘한 냉대와 남편의 짜증을 하루 종일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좀 져주면 안 돼? 연세도 드신 분이랑 뭘 그렇게 따져? 그날 이후 지원은 하나의 기술을 터득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면 귀는 자동으로 닫히고 빈 껍데기만 남아 고개를 끄덕이고 사과하고 시정을 약속하는 기술이었다. 이 껍데기에는 감정도 고통도 없었다. 그저 완벽한 며느리 표본일 뿐이었다. 참, 시어머니가 죽을 한술 더 뜨며 말했다. 오늘 도우미 아줌마 오면 냉장고에 있는 사골 꺼내서 고라고 해라. 점심에 사골국 먹고 싶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집 김 여사가 어제 카톡을 보냈는데 며느리가 제주도 브랜드라나 뭐라나 아무튼 패딩을 하나 사줬다더라. 아주 따뜻하다고 자랑을 하던데 너도 가격 한번 알아보고 괜찮으면 내 것도 하나 주문해라. 네, 알겠습니다. 너 안색이 왜 그 모양이니? 시어머니가 불쑥 고개를 들어 지원을 쳐다봤다. 또 야근했니? 내가 몇 번을 말해. 여자가 밖에서 너무 기쓰고 일하면 몸 상한다고. 너도 나이가 있는데 이제 아이 생각도 좀 해야지. 지원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이. 그 단어는 가시처럼 지원의 가장 연약한 살을 파고들었다. 결혼 첫 해, 임신을 했었지만 8주 차에 유산했다. 의사는 과로 때문이라며 절대 안정을 권했다. 그때 지원은 일주일 휴가를 내고 집에 누워 있었다. 시어머니는 매일 방문을 열고 들어와 한숨을 쉬었다. 에휴, 몸이 부실해서 애 하나를 못 지키니 원. 그 후로 지원은 다시는 임신하지 못했다. 용하다는 병원은 다 다녀봤고 약도 먹었고 인공수정도 2번이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실패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투로 말했다. 내 몸이 문제야. 우리 재민이는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 한 번 안 했다. 문제의 원인이 아들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재민은 어땠나? 그는 단 한 번도 지원과 병원에 동행하지 않았다. 인공수정을 위해 배에 주사를 몇 번이나 찔러야 하는지, 난자 채취 과정이 얼마나 끔찍하게 아픈지, 실패 통보를 받을 때마다 지원의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는 몰랐다. 그는 그저 밥상머리에서 어머니의 말에 맞장구 칠 뿐이었다. 그래, 당신도 건강 좀 챙겨.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원의 목소리는 고인 물처럼 잠잠했다. 그녀는 안방을 나와 문을 닫았다. 복도의 서늘한 공기가 얼굴에 닿자 그제야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다. 7시 정각, 오전 가사 도우미 이 여사님이 초인종을 눌렀다. 노원구에 사는 이 여사님은 50살이 넘은 나이에 매일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을 달려 이곳으로 출근했다. 청소, 빨래, 시어머니 말동무까지 도맡아 하는 그녀의 월급 180만 원은 지원이 지급했다. 안녕하세요, 한 부장님. 이 여사님이 실내화로 갈아 신고 익숙하게 부엌으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오늘 어머니가 사골국 드시고 싶다고 하시네요. 냉장고에 사골 있으니까 점심때 좀 고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은 고개를 꾸벅 숙이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옷장을 열자 검은색, 회색, 짙은 남색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여자가 옷을 너무 야하게 입으면 천박해 보인다고 했고, 그래서 지원의 옷장에는 붉은색이나 분홍색 옷이 단 한 벌도 없었다. 그녀는 진회색 재킷을 꺼내 흰 셔츠, 검은색 슬랙스와 매치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35살, 눈가에는 잔주름이 잡혔고 입술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마치 물기가 바짝 마른 종이 인형 같았다. 27, 결혼할 때만 해도 피부에서는 윤기가 흘렀고 웃으면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었다. 재미는 그런 지원을 보며 붙는 게 봄날 같다며 열렬히 구애했었다. 지금은 그녀는 웃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8시 지원이 집을 나섰다. 재미는 아직 꿈나라였다. 공기업 직원인 그는 9시까지 출근하면 됐고 지옥철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다. 지원의 명의로 된 차, 흰색 소나타를 타고 다니기 때문이었다. 시어머니가 아들은 체면이 있으니 차를 타야 하고 며느리는 지하철 타면서 운동이나 하라고 해서 지원이 3천만 원을 주고 산 차는 자연스럽게 재민의 전용차가 되었다. 지하철 2호선의 출근길 전쟁은 언제나 치열했다. 지원은 사람들 틈에 끼어 백팩을 가슴 앞으로 돌려매고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서류 가방을 움켜쥐었다. 객차 안은 싸구려 향수 냄새, 김치 냄새, 땀 냄새, 갓 튀겨낸 튀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냄새들이 비강을 통과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9시 5분 회사 로비에 도착했다. 원정테크. 강남구에 위치한 중견 IT 기업이었다. 지원은 마케팅부 부장이었고 휘하에 직원 12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사무실 구석, 강남대로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가 그녀의 공간이었다. 지난 10년, 야근과 타협을 밥 먹듯 하며 기어 올라온 자리였다. 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비서인 김 과장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건넸다. 고마워요. 오전 회의 준비는 됐나요? 네, 자료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이곳 3평 남짓한 사무실 안에서만 그녀는 온전한 사람으로 느껴졌다. 며느리도, 아내도, 아이 낳는 기계도 아닌 원정테크 마케팅부 부장, 연봉 8천만 원의 한지원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니 메시지가 3통 와 있었다. 첫 번째는 시어머니였다. 오늘 사골 국소금 조금만 쳐라. 나 요즘 혈압이 좀 높다. 두 번째도 시어머니였다. 참, 도우미 아줌마한테 내 카디건 세탁소에 맡기라고 해라. 꼭 손세탁해 달라고 하고 기계 돌리면 줄어든다. 세 번째는 시어머니가 보낸 2분짜리 음성 메시지였다. 지원은 재생하지 않았다. 뻔했다. 앞선 메시지들을 육성으로 반복하며 도우미 험담이나 며느리 교육을 늘어놓았을 것이다. 그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업무를 시작했다. 점심시간, 지원은 구내식당에서 제육볶음을 깨작거렸다. 요즘 들어 위가 자주 쓰리고 입맛이 없었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재민이었다. 엄마가 사골국이 너무 짜서 입맛 버리셨대. 도우미 아줌마한테 얘기 좀 해? 지원은 숟가락을 멈췄다. 아침에 분명 이 여사님에게 싱겁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역시나 불만이었다. 예상했던 일이다. 간이 싱거우면 맹물 같다고 할 것이고 딱 맞으면 식당 맛이 안 난다고 타박했을 것이다. 시어머니에게 중요한 건 국물 맛이 아니라 트집 잡을 구실이었다. 지원은 답장을 쳤다. 알았어. 얘기할게. 전송. 화면 끄기. 다시 밥 먹기. 오후 3시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또 날아왔다. 도우미가 말대꾸를 하네. 카디건 손세탁해 달랬더니 세탁소에서 안 받아준다고 꼬박꼬박 대드는 것 좀 봐라. 너는 어디서 저런 사람을 구했니? 지원은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세탁소에서 손세탁을 안 받아주는 건 사실이었다. 전에 직접 가서 물어봤을 때 주인은 드라이클리닝 전문이라 손세탁은 웃돈을 줘도 안 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그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그녀에게는 돈 주면 다 된다는 믿음이 종교처럼 박혀 있었다.
지원은 이 여사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사님, 카디건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랑 언쟁하지 마세요. 이 여사님은 즉시 답장을 보냈다. 부장님, 제가 말대꾸한 게 아니라 상황 설명을 드린 건데 화를 내시네요. 휴, 정말 힘드네요. 지원은 몇 글자 적으려다 지웠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고생하신다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다. 웃는 얼굴. 가짜 미소. 저녁 6시, 지원은 접대 자리에 참석했다. 상대는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의 구매 팀장이었는데 40대 여성으로 말도 많고 술도 잘 마셨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 매출이 최소 10억 원은 뛸 것이다. 지원은 소주 3잔을 연거푸 받아 마셨다. 얼굴은 달아올랐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아니, 또렷해야만 했다. 한 부장님, 업계에서 소문이 자자하던데 오늘 보니 역시 대단하시네. 자, 한 잔 더. 지원은 미소 지으며 잔을 부딪혔다. 독한 소주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위장을 찌릿하게 자극했다. 그녀는 속쓰림을 꾹 눌러 참았다. 밤 9시 30분, 술자리가 파했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훅 끼쳐왔다. 술 기운이 달아나고 한기가 들었다. 지원은 코트깃을 여미며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휴대폰이 울렸다. 재민이었다. 여보세요? 어디야? 왜 아직 안 들어와? 재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접대 있었어. 지금 가. 올 때 과일 좀 사와. 엄마가 사과 드시고 싶대. 도우미가 사놓은 건 맛이 없다고 하시네. 지원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 없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빌딩 숲이 뿜어내는 인공적인 빛만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지하철역 맞은편 과일 가게에 들러 사과 한 봉지를 샀다. 주인 아주머니가 깎아줄까 물었지만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는 남의 손 탄 과일은 더럽다며 입에도 대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 30분이었다. 현관 불은 꺼져 있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재민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고부 갈등을 다룬 막장 드라마가 한창이었다. 왔니?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밥솥에 밥 있으니까 데워 먹어라. 저녁 먹고 왔습니다. 먹었어도 밥심으로 살아야지. 시어머니가 혀를 찼다. 맨날 밖에서 기름진 것만 사 먹으니까 몸이 그 모양이지. 그러니 애가 들어서겠니? 지원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뒤통수를 노려보았다. 지난달 지원의 카드로 18만 원을 주고 염색한 짙은 갈색 머리칼 사이로 희끗희끗한 뿌리가 보였다. 씻을게요. 지원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 거울이 김으로 뿌옇게 흐려졌다. 지원은 물줄기를 맞으며 서 있었다. 하루의 피로와 모멸감, 억울함이 하수구로 씻겨 내려가기를 바랐지만 그것들은 끈적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 물이 미지근해지더니 이내 차가워졌다. 지원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건으로 몸을 감쌌다. 거울의 김을 손으로 닦아냈다. 퉁퉁 부은 눈, 창백한 입술,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 35. 문득 70살 먹은 노인이 된 기분이었다. 시간은 고인 물처럼 흐르지 않고 썩어갔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다. 이번 달은 제주도 패딩, 다음 달은 강남에 새로 생긴 한우 오마카세, 그 다음 달은 이웃집 며느리와의 생일 선물 경쟁. 지원은 그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고 카드 명세서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재미는 여전했다. 9시 출근, 6시 퇴근, 밥 먹고 게임. 가계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내가 어떤 지옥을 사는지 그는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이 집은 완벽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천국이었다. 엄마는 케어받고 밥은 나오고 돈은 아내가 벌어오니까. 두 번째 도우미 박 여사님은 3달 전에 고용했다. 이 여사님의 음식 솜씨가 마음에 안 든다는 시어머니의 불호령 때문이었다.
지원은 식단 전문 도우미를 추가로 구해야 했다. 전직 식당 주방장이었던 박 여사님 덕분에 시어머니의 반찬 투정은 조금 줄어들었다. 그때 지원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곧 비참해졌다. 시어머니가 찌푸리면 불안하고 고개를 끄덕이면 안도하는 자신이 마치 훈련받은 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2명의 도우미 월급을 합치면 380만 원, 시어머니 용돈 매달 200만 원, 명절 선물, 가끔 보내드리는 여행, 불규칙적인 병원비 지원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다. 시어머니에게 들어가는 돈이 월 평균 1,000만 원이 넘었다. 1년이면 1억 2천만 원, 8년이면 거의 10억 원에 달했다. 그 돈이면 서울 외곽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샀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막대한 돈은 시어머니의 옷장 속으로, 제주도의 호텔방으로, 사골 국물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재민의 월급은 구경도 못 해봤다. 그는 월급으로 대출금 갚는다고 했지만 이 집은 지원이 결혼 전에 마련한 자가였고 대출은 없었다. 캐물으면 남자도 쓸 데가 있다며 얼버무렸다. 지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4월 14일 지원의 36번째 생일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한참 들여다봤다. 인생의 반환점을 도는 나이. 내 손에 쥐어진 건 무관심한 남편, 탐욕스러운 시어머니, 그리고 나를 갉아먹는 직장뿐이었다. 그날 아침도 어김없이 죽을 끓여 안방으로 가져갔다. 시어머니는 생일 축하한다는 말 대신 오늘 죽이 좀 식었네. 다음엔 데워와라라고 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케이크를 사주고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오후에 터진 고객 클레임 때문에 3시간 넘게 사과를 하고 나니 진이 다 빠졌다. 밤 9시 7분, 지원이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요란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을 돌리고 있었고 재미는 옆에서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케이크 상자도 꽃 한 송이도 없었다. 식탁은 깨끗했다. 지원은 현관에 서서 1초, 2초, 3초를 기다렸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다녀왔습니다. 왔니? 시어머니의 시선은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있었다. 밥솥에 밥 있으니까 데워 먹어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8년째 듣는 대사. 지원은 현관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력감이 밀려왔다. 오늘 지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오늘 아무것도 없나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뭐가? 오늘 제 생일이에요. 거실에 1초간 정적이 흘렀다. 이내 시어머니가 피식 웃었다. 가볍고 비웃음 섞인 웃음이었다. 어머, 생일. 그게 뭐 대수라고. 너도 이제 36인데 무슨 생일 타령이니? 생일은 애들이나 챙기는 거지? 다 늙어서 주책이다. 예. 재미는 여전히 고개도 들지 않고 게임 화면만 두드리고 있었다. 마치 투명 인간 취급이었다. 가슴 명치끝에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다. 지원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됐고, 가서 밥이나 먹어. 참, 박 여사가 끓인 김치찌개 너무 맵더라. 얘기 좀 해라. 지원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다. 차갑게 식은 찌개 냄비 위로 붉은 기름이 둥둥 떠 있었다. 그녀는 국그릇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 윙윙거리는 기계 소음을 들으며 지원은 눈시울을 붉혔다. 8년 전 결혼 첫 생일. 재미는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여주고 케이크에 촛불을 켰었다. 평생 공주님처럼 모실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남자는 어디 가고 저 소파 위에는 낯선 타인만 앉아 있는 걸까? 그날 밤 지원은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재민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저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 새벽 1시 30분,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무의미하게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손가락이 멈췄다. 서울 스타팰리스 B동 3호 라인 입주민 방. 주로 층간소음이나 택배 민원이 올라오는 100명 규모의 단체 채팅방이었다. 평소에는 알림을 꺼두는데 붉은색 숫자가 떠 있었다.
보낸 사람은 최영숙 시어머니였다. 메시지 내용은 이랬다. 에휴, 우리 며느리는 오늘지 생일이라고 비싼 데 가서 외식하자고 조르지 뭐예요? 내가 아껴야 잘 산다고 집에서 대충 먹자고 했더니 얼굴색이 싹 변하네요. 요즘 젊은 것들은 복을 몰라요. 전송 시간은 밤 9시 23분. 지원이 집에 들어와서 생일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이었다. 시어머니는 잊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서 며느리를 사치스럽고 철없는 여자로 만들고 있었다. 지원의 손가락이 덜덜 떨렸다. 그 밑으로 이웃들의 맞장구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다. 김 여사, 어머, 세상에. 며느리가 철이 없네요. 이웃1, 요즘 애들은 시댁 무서운 줄 모른다니까요. 박 여사, 언니가 고생이 많아. 잘 가르쳐야지 뭐. 지원은 채팅방을 위로 올렸다. 시어머니가 쓴 글들을 찾았다. 3월 20일, 우리 며느리는 게을러서 도우미를 둘이나 쓰면서도 만족을 못해요. 내가 뭐라 했더니 입이 대빨 나왔네. 3월 5일, 며느리가 해준 사골국, 소금을 들이부어서 먹지도 못했어요. 날 죽이려나 봐. 2월 18일, 제주도 여행 가자는데 며느리가 돈 없다고 징징대서 못 갔어요. 지 옷 사는 돈은 안 아까우면서 심이한테 쓰는 건 아까운가 봐요. 하나, 둘, 셋. 지원은 30분 동안 스크롤을 올렸다. 8년. 지난 8년 동안 시어머니는 이 공간에서 지원을 철저하게 난도질하고 있었다. 불효녀, 낭비벽 심한 여자, 게으른 여자, 시어머니 학대하는 며느리. 현실의 한지원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월 1,000만 원씩 시댁에 쏟아붓고 자신의 생일조차 챙기지 못하는데 가상 공간의 한지원은 천하의 악녀였다. 지원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옆에서 자는 남편을 보았다. 그는 알까? 자기 엄마가 밖에서 아내를 어떻게 씹어대는지? 아니, 알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알게 되면 편안한 생활이 깨질 테니까. 엄마 편을 들자니 돈줄인 아내가 걸리고 아내 편을 들자니 엄마의 잔소리가 귀찮겠지. 그래서 그는 모른 척 눈과 귀를 닫고 사는 것이다. 새벽 3시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후두둑 유리를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지원은 멍하니 천장을 응시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한 구석 아주 깊은 곳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어떤 씨앗 하나가 톡 하고 껍질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 45분 지원은 일어났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지 않았다.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침대에 걸터앉아 휴대폰을 켰다. 은행 앱을 실행했다. 가족 카드 관리 메뉴. 최영숙 명의의 부가 카드. 한도 월 200만 원. 지난달 명세서에는 백화점 스카프 35만 원, 미용실 18만 원이 찍혀 있었다. 지원의 손가락이 카드 정지 버튼 위에서 잠시 멈칫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다. 시어머니의 발광, 남편의 비난, 친척들의 수군거림. 독한 년, 불효 막심한 년. 하지만 어차피 나는 이미 불효 막심한 년이지 않은가? 단톡방 속에 나는 이미 폐륜하였다. 기왕 욕먹을 거라면 억울하지나 않게 해주지. 지원은 숨을 들이마시고 버튼을 눌렀다. 해당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화면에 뜬 녹색 체크 표시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다. 다음은 도우미 중개 앱. 이 여사님과 박 여사님의 프로필이 떴다. 계약 해지. 사유를 묻는 칸에 지원은 짧게 쳤다. 개인 사정. 이 여사님에게 해고 통보 전송. 박 여사님에게 해고 통보 전송.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답장이 왔다. 이 여사, 네. 부장님, 갑자기 그만두라니요. 무슨 일이신가요? 박 여사,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지원은 답장을 보냈다. 두 분 잘못 없습니다. 이번 달 급여는 만근으로 계산해서 넣었고 위로금으로 한 달치 월급 더 보냈습니다. 오늘부로 나오지 마세요. 잠시 후 이 여사님이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당황한 목소리였다. 아니 돈은 고맙지만 그럼 댁의 어르신 식사는 누가 챙깁니까? 지원은 답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가방에 쑤셔 넣었다.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시어머니가 깬 모양이다. 죽이 올 시간이 지났으니 의아해하고 있을 것이다. 지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나갔다. 구두를 신고 문을 열었다. 비 냄새 섞인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날 오후 지원의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 17통이 찍혔다. 9통은 시어머니, 6통은 재민, 2통은 이 여사님이었다. 지원은 무시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수십 개가 쌓여 있었다. 시어머니, 너 미쳤니? 도우미들이 왜 안 와? 밥은 누가 하라고? 시어머니, 카드 긁었는데 정지 먹었더라. 이게 무슨 망신이니? 당장 전화해. 시어머니의 8초짜리 음성 메시지. 듣지 않아도 고막이 아플 것 같았다. 재민, 야, 한지원.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엄마 굶고 계셔. 재민, 도우미랑 싸웠어. 빨리 사과하고 다시 오라고 해. 엄마 난리 났어.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또다시 진동했다. 재민이었다. 지원은 창밖의 강남대로를 내려다보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야, 너 진짜 돌았어. 재민의 고함 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다. 도우미 다 자르고 카드는 왜 막아? 엄마 지금 점심도 못 드시고 계신다고. 대체 무슨 생각이야? 지원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아무 생각 없어.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그냥 돈 쓰고 욕먹는 짓 이제 안 하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엄마가 그러더라. 나보고 불효녀라고. 돈 아까워서 벌벌 떤다고. 기왕 불효녀 소리 듣는 거 진짜 돈 안 쓰고 듣는 게 덜 억울하잖아. 그래서 끊었어. 이제 내 엄마가 나 욕해도 돼. 진짜 돈 안 쓰니까 사실적시잖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재민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다. 너 지금 제정신 아니구나. 엄마 연세가 몇인데 다리도 불편하신 분을 혼자 둬. 사람이 도리가 있지 어떻게. 도리, 지원이 코웃음을 쳤다. 그 도리, 너는 왜 안 지키니? 내 엄마잖아. 내 엄마 아니야? 얘야, 한지원. 8년이야, 박재민. 지난 8년 동안 내가 내 엄마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 도우미 둘 월급 380, 용돈 200, 병원비, 여행비, 명품 옷값 다 합치면 월 1000이 넘어. 1년이면 1억 2천이고 8년이면 10억이야. 지원은 또박또박 숫자를 씹어뱉듯 말했다. 강남 아파트 전세 값 하나를 내 엄마 입이랑 옷장에 처발랐어. 그런데 돌아오는 건 불효녀 소리뿐이네. 나 이제 그 짓 안 해요. 내 효도는 내 돈으로 해요. 내 몸으로 때우든지. 전화기 너머는 정막에 휩싸였다. 당신은 지원이 말을 이었다. 당신 월급 통장. 난 구경도 못 해봤어. 대출금 갚는다고 했지? 그 집 내가 결혼 전에 산 거야. 대출 없어. 당신 돈 다 어디로 갔니? 당신 어머니한테 뭐 사드린 적은 있어? 양말 한 짝이라도? 롤케이크 한 박스라도? 네, 내가 월급이 적어서 재민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기어들어갔다. 월급 적으면 마누라가 시어머니 먹여 살리는 게 당연해. 지원이 차갑게 비웃었다. 박재민, 내 어머니가 아파트 단톡방에서 나를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지 알아? 불효녀에 낭비벽 심하고 도우미 관리도 못하는 멍청이라고 하더라. 내가 8년 동안 10억 가까이 쏟아부어서 이 집구석 건사했는데 돌아오는 건 남들 뒷담화 안주거리네. 무슨 단톡방. 무슨 소리야? 직접 가서 밥 입주민 단톡방. 위로 쭉 올려봐. 내 어머니가 수백 개는 써놨으니까. 지원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해 옆으로 치워두고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저녁 7시, 지원은 여전히 회사였다. 일부러 늦게까지 야근을 자처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집에 가기 싫어서였다. 집에 가면 펼쳐질 풍경이 눈에 선했다. 시어머니의 눈물쇼, 재민의 비난, 끝없는 말싸움, 그리고 어떻게 노인네한테 그럴 수 있냐는 지긋지긋한 도덕적 훈계.
하지만 평생 도망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밤 9시 30분, 그녀는 마침내 짐을 챙겨 회사를 나섰다. 빌딩 밖으로 나오자 가로등 아래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재민이었다. 그가 그녀의 차 옆에,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샀지만 그가 줄곧 타고 다녔던 흰색 소나타 옆에 기대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구겨진 종이 조각 같았다. 이제야 기어 나오네, 재민이 쏘아붙였다. 하루 종일 안에서 숨어 있으니까 편하디? 지원은 3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멈춰섰다. 피한 거 아니야. 일한 거야. 일. 넌 일밖에 모르지. 재민이 한 발짝 다가오며 삿대질을 했다. 우리 엄마가 너 때문에 화병 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알아? 오늘 하루 종일 굶으셨다고. 점심도 저녁도 못 드시고. 너 어떻게 그렇게 독하냐? 그럼 당신은? 지원이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퇴근하고 뭐 했니? 집에 가서 어머니 밥이라도 차려드리지 않고 여기서 뭐 해? 나는 너 기다렸지. 그럼 밥 먼저 차려드리고 와서 기다리지 그랬어. 재민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벙긋거렸다. 지원은 그를 지나쳐 조수석 문을 열고 서류 가방을 꺼냈다. 오늘부터 이 차는 더 이상 재민의 전용차가 아니었다. 한지원, 재민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거기 안 서. 내가 지난 8년 동안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다고 유세야? 내가 나한테 이럴 자격이 있어? 지원이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응시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문득 그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28의 국영기업 신입 사원. 구겨진 흰 셔츠를 입고 덧니를 보이며 웃던 순박하고 듬직해 보이던 남자. 8년이 지난 지금 셔츠는 명품으로 바뀌었고 눈가엔 주름이 잡혔지만 그 순박함과 듬직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니,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지난 8년 동안 뭘 했냐고? 지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 조각처럼 선명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죽 끓였어. 도우미 2명 써서 수발들게 했고 매달 용돈 2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여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게 해드렸어. 어머니 입원했을 때 보증금 내가 냈고 제주도 여행 비행기랑 호텔 내가 예약했어. 지난달에 사신 700만 원짜리 밍크 코트. 그거 내 카드로 긁은 거야?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당신은, 박재민, 당신은 8년 동안 뭐 했니? 어머니한테 뭐 하나 사드린 적 있어? 당신 월급 통장은 어디에 처박혀 있어? 어머니 모시고 고기 한 번 사드린 적 없는 주제에 감히 내 앞에서 불효 운운할 자격이 있어? 재민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입술을 달달 떨며 뭐라 반박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다. 지원은 차갑게 웃으며 돌아섰다.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 내일 이혼 소장 갈 거야. 집은 내 결혼 전 특유 재산이라 내 거고 차도 내가 샀으니 내 거야. 당신이랑 어머니는 노원구 낡은 아파트로 돌아가. 그녀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차 키를 눌렀다. 라이트가 2번 깜빡였다. 마치 2개의 눈이 비웃는 것 같았다. 참, 지원이 차 문을 열고 재민을 돌아봤다. 어머니가 그러셨지? 노원구 아파트는 좁고 낡아서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잘 됐네. 뭐가 진짜 불효인지 몸소 체험해 보시라고 해. 그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백미러 속의 재민은 벼락 맞은 나무처럼 그 자리에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이혼 소장은 3일 뒤에 도착했다. 변호사의 일 처리는 신속했다. 지원은 서울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가사 전문 로펌에 의뢰했다. 소장의 내용은 명료했다. 혼인 후 형성된 공동재산 없음. 아내 명의의 아파트는 특유 재산으로 분할 대상 아님. 남편 명의 재산 분할 청구 안함. 양육권 문제 없음. 채무 없음.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마치 썩은 동아줄을 단칼에 잘라낸 것처럼. 재민은 바로 서명하지 않았다. 지원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차단당했다. 회사 로비에서 2번이나 기다렸지만
경비원에게 제지당해 쫓겨났다. 동료들에게 연락해 중재를 부탁했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 격렬했다. 지원에게 저주와 읍소, 협박이 뒤섞인 음성 메시지를 수십 개나 보냈다. 지원은 듣지도 않고 모두 삭제했다. 연락이 닿지 않자 시어머니는 아파트 단톡방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입주민 여러분, 우리 며느리 한지원이 정말 너무합니다. 아들이랑 이혼하겠다고 설치더니 시민 저를 길바닥에 내쫓으려고 해요. 세상에 이런 폐륜이 어디 있습니까? 동조하는 사람도 있었고 침묵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론이 뒤집혔다. 누군가 진실을 터뜨렸기 때문이었다. 옆 라인에 사는 박 여사였다. 해고당한 이 여사님과 고향 친구였던 그녀는 이 여사님에게서 그 집안 사정을 전해 듣고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 최 여사님, 듣자 하니 며느리가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생활비를 댔다면서요. 도우미 둘의 용돈 200만 원, 온갖 명품에 여행까지. 그래놓고 불효라고 욕을 하셨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 메시지는 폭탄처럼 단톡방을 뒤흔들었다. 정말이야? 한 달에 1,000만 원. 세상에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우리 집 도우미 말로는 그 집 젊은 며느리가 8년 동안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죽을 끓여다 바쳤다던데. 그런 며느리한테 불효라니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보네. 글이 올라올수록 논쟁은 뜨거워졌다. 시어머니는 반박 글을 몇 개 올렸지만 변명할수록 여론은 악화되었다. 결국 그녀는 단톡방을 나가버렸고 그 후로는 창피해서 경로당도 시장도 산책도 나가지 못했다. 어딜 가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저 할망구야, 며느리 험담하고 다니던. 복을 제 발로 찾지, 쯧쯧. 자업자득이야. 이혼 절차는 3주 만에 마무리되었다. 재미는 결국 도장을 찍었다. 마음을 고쳐먹어서가 아니었다. 지원의 변호사가 그를 찾아가 냉정하게 통보했기 때문이다.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것이고 그럴 경우 지난 8년의 모든 송금 내역과 소비 내역, 병원비 영수증, 그리고 단톡방 캡처본이 증거로 제출될 것이라고 했다. 모친께서 온라인상에 유포하신 허위 사실들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될 겁니다. 통상적인 판례를 볼 때 금액이 적지 않을 겁니다. 재미는 사색이 되어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지원이 마음 약해질 거라 생각했던 그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그와 그의 어머니가 8년 동안 갈고 닦아 만든 차갑고 단단한 칼날이 되어 있었다. 이혼 신고가 접수된 날, 지원은 법원에 가지 않았다.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회의를 주재했다. 저녁이 되어서야 변호사에게서 절차 완료 메시지를 받았다. 창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끝났다. 8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눈가는 건조했다. 슬플 줄 알았는데 가슴이 뻥 뚫린 듯 공허했다. 그것은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졌을 때 느끼는 기분, 홀가분함보다는 갑작스러운 무중력 상태에 가까웠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차량 불빛이 강물처럼 흘렀다. 8년 전 23살의 나이에 캐리어 하나를 끌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의 그녀는 눈빛이 살아있었고 꿈이 있었고 서울이 기회의 땅이라 믿었다. 13년이 지났다. 빈손이었던 지방 출신 아가씨는 연봉 8천만 원의 부장이 되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커리어도 있다. 잃어버린 건 지난 8년의 시간, 그리고 눈빛이 반짝이던 과거의 자신뿐이었다. 이혼 후 첫 달, 지원은 송파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결혼 전에 사두었던 아파트로 줄곧 전세를 주다가 세입자가 나가는 타이밍에 맞춰 입주했다. 방 2개짜리 아담한 아파트였지만 구조가 좋았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리모델링을 했다. 신혼집의 칙칙했던 색감을 걷어내고 밝은 회색 벽지와 원목 마루,
탁 트인 통유리 창으로 채웠다.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소파와 찻잔, 새로 산 스킨답서스 화분을 비췄다. 더 이상 새벽 6시에 일어나 죽을 끓일 필요가 없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숨죽일 필요도 없었다. 리모컨 각도를 맞추고 슬리퍼를 정리하고 국한을 맞추느라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됐다. 처음 며칠은 적응이 되지 않아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눕곤 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이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아침에는 먹고 싶은 시리얼을 먹고 누구의 잔소리도 듣지 않는 삶. 그녀는 헬스장에 등록했다. 전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이제 그녀는 퇴근 후 러닝머신 위를 30분씩 달리고 땀을 흠뻑 흘린 뒤 집에 와서 반신욕을 하고 넷플릭스를 보며 잠들었다. 피부 관리도 시작했다. 밤마다 마스크팩을 붙이고 에센스를 바르며 거울 속의 자신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것을 지켜봤다. 대학 시절의 로망이었던 프랑스어도 배우기 시작했다. 온라인 강의를 신청해 매일 밤 봉주르, 메르시, 주댐무를 따라했다. 진짜 프랑스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다는 감각. 8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었다. 그 사이 시어머니의 삶은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도우미가 없으니 직접 장을 봐야 했다. 관절염이 있는 다리로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며느리가 없으니 직접 밥을 해야 했다. 칼질하다 손을 빼고 냄비를 태워 먹기 일쑤였다. 한 끼 차리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용돈이 끊기니 아들의 쥐꼬리만한 월급에 의존해야 했다. 재민의 월급 실수령액은 350만 원, 월세 15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이미 적자였다. 여기에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약값까지 더해지자 카드비든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시어머니는 매일 재민을 붙들고 통곡했다. 재민아, 제발 지원이 좀 다시 데려와라. 나 진짜 못 살겠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러다 나 죽겠다. 재민 역시 한계였다. 어머니를 모시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 지원이 있을 때는 모든 게 마법처럼 해결되어 있었다. 이제 모든 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아침밥을 사다 드리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장보고 저녁 차리고 주말에는 병원 셔틀 노릇까지. 어느 날 밤 가계부를 정리하던 재민은 절망했다. 매달 50만 원 이상의 적자. 카드 돌려막기도 한계에 다다랐다. 은행 독촉 문자에 밤잠을 설쳤다.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썼어. 지원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어느 날 밤 재민에게 카톡이 왔다. 지원아, 우리 대화 좀 해. 지원은 읽고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새 아파트 거실에서 와인 한 잔과 딸기를 앞에 두고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딸기는 달콤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왔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랐어. 고마움도 모르고 미안해. 지원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미안해. 8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새벽 6시에 부엌, 밤 10시에 차가운 거실, 케이크 하나 없던 생일. 35의 한지원을 갉아먹었던 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짧게 한 글자를 쳐서 보냈다. 훗. 그리고 화면을 끄고 드라마에 집중했다. 이혼 2달 후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혈압이 치솟고 관절염이 악화되어 입원했다. 이번에는 병원비를 내줄 며느리가 없었다. 재민은 카드 2개를 한도까지 긁어 겨우 입원비를 마련했다. 병실에 누운 어머니는 퀭한 눈으로 말했다. 재민아, 지원이한테 가서 빌어라. 내가 사과한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해라. 엄마, 지원이 안 돌아와요. 왜? 걔가 어떻게 그렇게 독하니?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재민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지원이가 8년 동안 쓴 돈이 10억이에요. 매일 새벽 6시에 죽 끓였고 생일날 우리는 걔한테 케이크 하나 안 사줬어요. 지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8년 동안 시체처럼 살았다고.
우리 정말 너무했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재미는 결국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인천에 사는 여동생 박준영은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머니의 지독한 아들 선호 사상 때문이었다. 오빠에게는 고기 반찬, 여동생에게는 김치. 대학 등록금도 오빠 먼저. 준영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으로 도망치듯 떠났었다. 준영아, 엄마 입원하셨다. 내가 좀 도와줄 수 없냐? 수화기 너머로 냉소가 들려왔다. 엄마 입원하니까 이제야 딸 생각이 나? 그런 게 아니라, 오빠, 엄마가 밖에서 내 얘기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남편 잘못 만나서 지질하게 산다고, 무식하다고 무시했어. 올케언이 있을 땐 거들떠도 안 보더니 돈줄 끊기니까 나를 찾아. 준영아. 내 이름 부르지 마. 엄마는 평생 올케언이 돈만 뜯어내고 나 무시했어. 이제 언니 없어서 수발들 사람 없으니까 나 찾는 거잖아. 미안한데 나 그럴 의무 없어. 전화가 끊겼다. 재미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다. 병실 안에서 어머니가 은혜 딸년도 나를 버렸다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재미는 씁쓸하게 웃었다. 어머니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정말 모를까? 아들만 챙기고 딸을 하대하고 며느리를 착취한 대가가 고스란히 돌아온 것뿐이었다. 3개월 후 지원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원정 테크 역사상 최연소 여성 임원이었다. 축하 파티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웃는 그녀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차올랐다. 이것은 인정받았다는 성취감일까? 아니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부심일까? 3개월 전 시어머니의 카드를 정지하던 그 밤의 떨림이 생각났다. 두려웠지만 용기 냈던 그 선택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아니, 더 근사하게 피어났다. 그녀는 자신에게 투자했다. 헬스장 PT는 횟수를 늘렸고 담당 트레이너는 회원님, 몸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라며 칭찬했다. 고급 에스테틱에서 관리를 받으며 피부는 투명해졌고 눈가 주름도 옅어졌다. 프랑스어 학원은 강남의 오프라인 스튜디오로 옮겼다. 매주 토요일 오전 프랑스에서 살다 온 선생님과 대화하며 노트를 빽빽하게 채웠다. 어느 날 그녀는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보러 갔다. 고층에 위치한 한강과 남산타워가 한눈에 들어오는 집이었다. 중개인이 물었다. 어떠세요? 시세보다 괜찮게 나왔는데.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다. 계약할게요. 13년 전 서울역에 내렸던 그 소녀가 마침내 서울의 중심에 자기만의 성을 갖게 된 것이다. 반년 뒤 지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다. 파리 에펠탑을 배경으로 트렌치코트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상태 메시지는 딱 4글자였다. 새로운 시작. 프랑스어 공부 반년 만에 떠난 나 홀로 여행이었다. 세느강 변에서 커피를 마시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보고 샹젤리제 거리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한 명품백을 샀다. 선물 포장해 드릴까요? 점원의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쓸 거예요. 그녀는 가방을 품에 안고 파리의 햇살 아래서 웃었다. 8년 만에 짓는 티끌 하나 없는 진짜 미소였다. 그날 밤 재미는 그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의 지원은 그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찌들고 지쳐있던 얼굴은 사라지고 그녀는 자체 발광하고 있었다. 36이 아니라 26처럼 보였다. 재미는 좁디 좁은 월세방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휴대폰을 꽉 쥐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던 지원의 모습이 떠올랐다.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여자. 언제부터 어긋난 걸까?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새벽 3시, 그가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1분, 5분, 10분 1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이 차단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년 후, 지원은 비즈니스 만찬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최우진. AI 스타트업 대표, 38. 키가 크고 미소가 부드러운 남자였다.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은 지원은 그와 나란히 앉아 업계 동향부터 인생관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헤어질 무렵 그가 물었다. 한 부사장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업무 제휴건으로 상의드릴 게 있어서요. 지원은 미소 지으며 명함을 건넸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최우진은 지원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늘 미리 주문해 두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처음 만난 날 웨이터한테 주문하실 때 들었거든요. 제가 기억력이 좀 좋습니다. 지원은 잠시 멍해졌다. 8년을 산 남편도 모르는 취향을 만난 지 몇 달 된 남자가 기억하고 있었다. 3개월 후 최우진이 고백했다. 지원 씨, 과거에 힘든 결혼 생활 하셨다는 거 알아요. 자세히 묻진 않을게요. 다만 이것만 알아줘요. 앞으로 집안일이든 뭐든 우리 같이 짊어져요. 혼자 끙끙 앓게 안 해요. 그의 눈에는 계산도, 가식도 없었다. 오직 진심뿐이었다. 지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왜 울어요? 제가 실수했나요? 그가 당황하며 물었다. 아니요, 그냥 그런 말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요. 그가 손수건을 건네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앞으론 매일 듣게 될 겁니다. 이혼 2주년이 되던 날 재민에게 등기 우편이 왔다. 발신인 정보가 없는 봉투였다. 열어보니 청첩장이었다. 금박이 박힌 고급스러운 카드. 신랑 최우진, 신부 한지원. 2025년 6월 15일 오후 6시 서울 리츠칼튼 호텔 스타라이트 홀. 재민은 편의점 앞에서 청첩장을 쥔 채 망부석이 되었다. 최우진, 한지원. 두 이름을 보고 또 봤다. 최우진이 누군지 모른다. 하지만 지원이 결혼한다는 건 알겠다.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그날 밤 그는 편의점 앞 계단에 앉아 깡소주를 들이켰다. 날이 밝을 때까지. 아침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재민아, 외박하고 무슨 일이냐? 그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청첩장을 지갑 깊숙이 찔러 넣고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다. 그 후로 그는 다시는 지원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청첩장은 버리지 못했다. 2025년 6월 15일. 샹들리에가 쏟아지는 리츠칼튼 호텔 웨딩홀. 지원은 심플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진주 머리핀을 꽂은 채 서 있었다. 화려하지 않아도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최우진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주례가 물었다. 신랑 최우진 군은 신부 한지원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생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신부 한지원 양은. 지원은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며 지난 2년을 떠올렸다. 단톡방을 보며 떨던 밤, 카드를 정지하던 손끝의 전율, 주차장에서의 설전, 홀로 섰던 파리의 에펠탑.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네, 맹세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최우진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 노을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엔드.